늦은 오후 햇살이 마당 끝까지 번졌어요. 정분이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잔잔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세 번째 제삿날이라 그런지 마음이 유난히 허전했어요. 방 안에는 향냄새가 천천히 퍼지고 그 연기가 천장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여보, 거긴 잘 계시죠? 여긴 아직도 적적해요. 그녀는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두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그동안은 눈물 대신 버팀으로 살아왔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혼자라는 건 참 이상한 일이죠.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꾸만 자신이 투명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멀리서 차 한 대가 골목길을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소리가 이상하게 크고 거슬렸어요. 이 좁은 길로 차가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분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문 앞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죠. 엄마, 저예요. 태수요.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얼굴이 전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말은 다정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어색했어요. 겉으론 늘 점잖고 성실한 아들이었지만 눈빛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졌죠. 뒤이어 며느리 김선욱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원피스 차림에 냉정한 인상, 입가엔 얇은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날씨가 많이 덥네요. 어머니, 안에 들어가시죠. 분이는 반가움보다 긴장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 들어가자꾸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낯선 기운이 집 안으로 함께 들어오는 느낌이었죠. 저녁 무렵 식탁 위엔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태수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제가 좀 어려워요. 사업이 잠깐 잘 안 돼서요. 당분간 여기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금도 도와주고 가전도 다 해줬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돌아왔다는 게 마음 한켠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 뭐 잠깐이라면 같이 지내야지요.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말 속엔 위로보다 체념이 더 많이 섞여 있었죠. 며느리 선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장 덧붙였습니다. 방은 어느 쪽으로 하면 될까요, 어머니? 응, 부엌 옆에 있는 작은 방 쓰면 되겠지. 작은 방이요? 그녀의 말투엔 억눌린 불만이 묻어 있었어요. 분이는 그 기색을 느꼈지만 그냥 웃었습니다. 응, 조금 불편해도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싱크대엔 며느리의 조리도구가 가득 놓였고 냉장고엔 분이가 모르는 음식이 채워졌어요. 식탁 자리엔 언제나 아들과 며느리가 먼저 앉았죠. 분이는 부엌 한켠에 놓인 의자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제가 다 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며느리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묘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 애썼죠. 밤이 찾아오자 마루에 걸린 달빛이 희미하게 흔들렸어요. 분이는 창가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오늘따라 더 애틋했어요. 여보, 당신 떠나고 나니까 집이 더 시끄럽고 외로워졌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마당 끝으로 흩어졌습니다. 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울음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그날 밤
문틈 사이로 아들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선호가 엄마 집만 좀 정리하면 나머진 괜찮을 거야. 당신, 설마. 잠깐이죠.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 분이는 방 안에서 그 말들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불 꺼진 방 안에서 눈을 감았어요. 그녀의 가슴속 어딘가가 서서히 차가워지고 있었죠.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오며 작은 한숨이 함께 섞였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이 집의 평화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요. 며칠이 지나자 집의 공기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낡은 부엌에는 새건 냄비와 도마가 들어섰고 찬장은 어느새 며느리의 물건들로 채워졌어요. 정분이는 그 광경을 보며 손끝을 허공에 멈췄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손으로 닦고 정리하던 공간이었는데 이젠 누군가의 허락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낯선 장소가 되어 있었죠. 아침마다 들리던 새소리 대신 청소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쉬세요. 며느리 선옥의 말은 다정했지만 분이의 귀에는 묘한 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어요. 그래. 짧은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을 차지한 뒤로 분이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밥상에 앉으면 반찬이 낯설었고 점심은 늘 늦게 혼자 차려야 했죠. 어머니 건 따로 뒀어요. 그 말이 그렇게 공손할 수가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따로라는 한 단어가 자신이 가족의 중심에서 밀려났다는 신호처럼 들렸죠. 저녁 무렵 손녀 진아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3개 닫히고 발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어요. 교복도 대충 걸친 채 인사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진아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대답은 없었고 문 닫히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요즘 애들은 참 마음이 바쁘구나. 하지만 그 말은 금세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아들 태수가 서류 몇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죠. 엄마, 이거 잠깐 봐주세요. 세금 문제라서요. 엄마 이름으로 두면 불편해서 제 이름으로 잠깐 옮기려고요. 분이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가 낯설었죠. 그게 꼭 그래야 하니? 그럼요, 엄마. 요즘 세금이 장난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그래. 잠깐이라면 그렇다 치자. 그래도 이런 건 신중해야 해. 엄마, 저 믿으셔야죠. 그 한마디에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분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자신에게조차 낯설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조용히 앉아있던 분이의 귀에 거실 쪽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니 진짜 이 집 넘겨줄까? 조금만 기다려.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이의 가슴 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어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탁자 위에 펼쳐진 서류를 다시 펼쳐놓고 한 줄 한 줄 읽었죠. 명예 이전, 증여, 소유권 이전. 낯선 단어들이 눈에 박혔습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이번엔 그 떨림이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상한 결심이 마음속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죠. 창문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아래 남편의 사진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사람 믿는 것도 때가 있나 봐요. 이젠 나도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 눌려있던 단단한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 식탁엔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태수가 앉자 분이가 말했습니다. 태수야, 오늘은 내가 좀 늦을 거야. 나가볼 데가 있거든. 어디 가시는데요, 엄마? 조금 중요한 데야. 금방 다녀올게. 그녀는 담담하게 웃었죠. 그 미소를 본 선옥은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날 오후 분이는 낡은 손가방을 들고 골목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묘하게 차가웠어요. 박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며 속삭였죠. 이젠 나도 내 걸 지킬 줄 알아야겠죠. 그녀의 뒷모습은 작았지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단단하게 박히고 있었습니다. 날이 풀리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더 거칠어졌어요. 아침마다 들리던 새소리는 어느새 사라졌고 대신 TV 소리와 말다툼이 채워졌죠. 정분이는 마루 끝에서 부엌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옥은 휴대폰을 보며 거칠게 말했다. 진아야, 밥 식겠. 얼른 내려와. 하지만 2층에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잠시 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죠. 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애 요즘 왜 저래? 그녀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진아는 고등학생이지만 아직도 사춘기의 끝자락에 있었죠.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고 집에 와선 불만투성이었어요. 며느리 선옥은 그런 딸을 감싸며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래요. 어머니, 민감한 시기라서 그래요. 그녀는 늘 그 말로 모든 일을 덮었어요. 분이는 말없이 밥그릇을 내려놓았죠. 그럼 언제쯤 괜찮아지니? 애가 어른보다 더 큰 소리를 내잖아. 선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세대랑은 다르죠. 그냥 좀 지켜봐 주세요. 그녀의 웃음엔 진심이 없었어요. 그날 오후 집안은 어수선했습니다. 진아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어폰을 꽂은 채 음악을 크게 틀었어요. 태수는 거실에서 노트를 펴놓고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죠. 분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태수야, 요즘은 회사 안 나가니? 잠깐 정리 중이에요. 곧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는 웃었지만 눈빛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 피곤함엔 책임보단 회피가 더 많았습니다. 엄마, 이런저런 일로 돈이 좀 막혀서요.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잘 풀릴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조금만 그 말이 점점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부터 태수의 말 속엔 묘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전화 통화도 많아지고 밤늦게까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도 들렸어요. 분이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모인 식탁 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진아는 밥을 두어 숟가락 뜨다 말고 휴대폰을 받고 선옥은 그런 딸을 꾸짖기는커녕 같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진아야, 밥 먹을 땐 핸드폰 좀 내려놔라. 밥맛 떨어지잖아. 할머니, 요즘 누가 밥상에서 대화해요. 그녀의 말투엔 예의도 미안함도 없었죠.
순간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태수는 헛기침을 하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진아야, 할머니 말씀에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하지만 그 말엔 진심이 없었어요. 분이는 그 눈빛을 알아봤습니다. 이 아들도 이젠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그녀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밥은 맛있게 먹어라. 나는 방에 좀 들어갈게. 그 말에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TV 소리가 다시 커지고 웃음소리가 뒤섞였죠. 그녀의 뒷모습이 좁은 복도를 지나 방으로 사라질 때 그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습니다. 분이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두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나 봐요. 이 집을 지킨다고 남겨둔 게 결국 나를 밀어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불빛이 비쳤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당신 어머니 이제 요양원 이야기 꺼내볼까? 지금은 아직 이르죠. 증여 문제 정리되면 자연스럽게 말하면 돼요. 분이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이 집이 무너지는 건 나 때문이었네. 너무 오래 참았고 너무 쉽게 믿었지.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놓고 일어났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어제 받아온 서류 봉투가 보였어요.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죠. 이젠 됐어요. 여보, 나도 이 집을 정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달빛이 희미하게 창가를 비쳤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마루로 나왔어요. 조용히 불이 꺼진 거실을 지나며 마지막으로 가족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들이 낯설었지만 이제는 미련이 없었죠. 이제부턴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불은 모두 꺼졌지만 정분이의 마음엔 아주 오래된 불씨 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조용하지만 분명한 결심의 색을 띠고 있었죠. 며칠째 비가 내렸어요. 창밖의 장독대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동그란 파문을 만들었죠. 정분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따뜻한 차, 다른 손엔 얼마 전 태수가 내밀었던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그녀는 종이를 조심스레 펼쳐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눈이 흐릿해져 글씨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익숙한 단어 하나하나가 마음속을 찔렀죠. 증여, 소유 이전, 세금 감면. 그 단어들이 어쩐지 비처럼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문득 방문이 열리더니 태수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엄마, 그 서류 아직 안 보셨죠? 분이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봤다. 아직 도장 안 찍었어. 이건 단순한 절차예요. 요즘 진명이 어르신들 이름으로 두면 세금 폭탄 맞아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급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도 엄마 힘들게 할 생각 없어요. 분이는 차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겠지. 그래도 내가 낸 집인데 그냥 도장 찍는 건 좀 그렇잖아. 태수는 잠시 웃음을 지으며 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엄마, 믿으셔야죠. 내가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했죠.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믿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태수가 방을 나가고 나서 분이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빗줄기가 더 굵어졌어요.
바람이 문틈 사이로 스며들며 방 안을 스치자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아이가 웃는데 왜 자꾸 소름이 돋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속 남편은 늘 그렇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오늘따라 낯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태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 식탁 위에 펼치며 말했죠. 엄마, 변호사랑 상의해서 다시 정리했어요. 이번엔 훨씬 간단합니다. 분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변호사는 누구니? 회사에서 거래하던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그래. 그럼 나도 내 쪽에서 아는 분께 한번 물어볼게. 태수의 얼굴이 살짝 굳었죠.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사인만 하시면 돼요. 분이는 그때 눈빛을 읽었습니다. 겉으론 단정하고 효자 같은 얼굴이지만 그 속엔 욕심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날 오후 분이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손에 작은 우산을 들고 동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고 안쪽에서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죠.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정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박 변호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그 조건부 증여 그거 다시 얘기 좀 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단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죠. 혹시 가족 분이 강하게 요구하셨습니까? 응, 그렇다. 아들이라 그런지 말을 곱게 해도 귀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내 손으로 번 건데. 박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요. 그럼 이렇게 하시죠. 증여는 하되 효력은 사망 이후로 미루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머니 명예 그대로 유지됩니다. 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뭐라 해도 이건 내 결심이에요.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 대신 묘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차렸어요. 태수가 들어와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좀 볼 일이 있었어. 세무사한테 들렀다.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그런 건 저한테 맡기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내일은 내가 알아야지. 그래야 마음이 놓이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밥상을 밀어주었습니다. 태수는 젓가락을 들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눈빛엔 어딘가 불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밤이 찾아왔습니다. 분이는 부엌불을 끄고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밖에선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하루를 떠올리며 작게 웃었어요. 여보, 나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세상은 착한 사람 편이 아니네요. 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 미소엔 오래된 슬픔보다 새로 깨어난 냉정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들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TV를 보고 있었고 방 안의 분이는 작은 서류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으며 속삭였죠. 이제 됐어. 나도 준비됐어.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엔 싸늘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열기가 마당을 뒤덮었어요. 정분이는 부엌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지만 공기는 답답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죠.
그날따라 전화벨 소리가 더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고 잠시 후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 알았어. 오늘 온다고? 그 짧은 말만으로도 분이는 예감할 수 있었어요. 둘째 아들 정성우가 온다는 말이었죠. 오후가 되자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형한테 집을 주셨다면서요? 문 앞에서 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의 손엔 구겨진 신문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뭘 그렇게 소리 지르니? 성우야. 이건 말도 안 되죠. 형만 챙기고 저는 없어요?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엄마? 그 목소리는 절망보다도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분이는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어요. 형이 어렵다고 해서 잠깐 이름만 빌려준 거다. 그게 그렇게 큰일이냐? 그럼 저한텐요? 전 그냥 없는 자식이에요? 그의 말이 칼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를 바라보다가 짧게 웃었죠. 성우야. 내가 제일 걱정되는 건 바로 그런 마음이야. 형이 힘들면 좀 도와줄 수도 있지. 그럼 전요. 저도 힘들어요. 근데 왜 형만 도와줘요? 그는 더 이상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굳었어요. 태수는 그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성우야? 형은 가만히 있어요. 엄마한테 따지는 중이에요. 말이 너무 심하잖아. 심하다고요? 내가 지금 뭐 틀린 말 했어요? 형제의 눈빛이 부딪혔습니다. 태수는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불쾌함이 스쳤어요. 그 기색을 눈치챈 분이는 한 발 물러서듯 말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피차 마음 상할 소리 하지 말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떨구다 다시 고함쳤어요. 엄마, 저도 형처럼 재산 일부 주세요. 안 그러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며느리 선옥이 다가와 말했죠. 성우 씨, 어머니께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누가 당신한테 말 거냐? 선옥은 놀라서 뒤로 물러났고 순간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서러움도 아닌 묘한 담담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렇게까지 원하면 그렇게 하자. 정말요? 그래.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작은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등기권과 함께 손수 적은 쪽지가 들어 있었죠. 여기 내 통장. 내 이름으로 된 계좌 만들고 이걸 옮겨라. 그 대신 내 마음도 좀 옮겨라. 그녀는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그것을 쥐었어요. 손끝이 떨렸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 됐어. 내가 무슨 뜻으로 왔는지 난 다 알아. 그녀는 짧게 웃으며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태수 부부는 거실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성우는 봉투를 들고 서성이며 몇 번이나 나갔다 들어왔죠. 그의 눈엔 죄책감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봉투를 가슴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어요.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분이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욕심이 이렇게 생명을 먹는구나. 그녀는 손바닥 위에 남은 도장 자국을 바라봤습니다. 잉크가 아직 채 마르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여보,
이제 절반은 끝났어요. 이제 저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버릴 수 있는지만 보면 되겠죠? 그녀는 남편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 문살이 덜컥거렸어요. 그 소리 사이로 분이의 낮은 목소리가 흩어졌습니다. 사람은 돈으로 시험 보면 결국 제 얼굴이 나오죠. 그녀의 시선이 남편의 사진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방 안엔 고요가 내려앉았고 그 고요 속에서 정분이는 오랜 슬픔 대신 묘한 평안을 느끼고 있었죠. 그건 복수의 첫 결과였고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분이는 아침 햇살에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마루를 쓸었습니다. 마당에 핀 봉선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죠. 며칠 전 둘째에게 마지막 재산을 내어준 이후로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웃음이 사라졌고 며느리의 발걸음은 더 가벼워졌어요. 이상했어요.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그날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분이는 처음으로 가족들의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걸 느꼈습니다. 대화는 온통 집, 대출, 세차 이야기뿐이었죠. 그녀가 젓가락을 내려놓자 며느리 선옥이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이런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당신은 빠져도 된다는 뜻이 숨어 있었어요. 그래, 알아서 해라. 짧은 대답 뒤로 공기마저 식어갔습니다. 밤이 되자 집안의 불이 하나둘 꺼졌어요. 분이는 방 안에서 부엌 쪽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걸 보고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낮은 목소리들이 들렸죠. 당신, 어머니, 요양원 이야기 꺼내보자. 이제 집도 정리됐는데 같이 사는 건 너무 부담돼. 조금만 더 기다려.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집 명의도 이제 우리 이름이잖아. 그 말에 분이의 손끝이 떨렸어요. 문턱에 발을 고정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어요. 한 달 안에 처리하자. 이제는 엄마도 편하게 지내야지. 그 말 속에 편하게란 단어가 칼날처럼 마음을 베었죠. 분이는 문을 닫지도 못한 채 그대로 뒤돌아섰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앉았지만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가만히 손을 모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불 꺼진 방 안에서 남편의 사진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는 나도 사람들처럼 해야겠어요. 그냥 울고만 살 순 없잖아요.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아무 일 없었던 듯 평소처럼 식탁을 차렸습니다. 태수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무심하게 물었죠. 엄마, 오늘 어디 가세요? 시장 좀 다녀올 거다. 반찬거리가 떨어졌더라. 그녀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눈빛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이미 먼 곳을 보고 있었죠. 분이는 장을 본 뒤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랜만이십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그리고 부동산 서류 몇 가지 처리도요.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하자 이름 밑에 적힌 조건 조항이 눈에 띄었죠. 사망 시 효력 발생.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분이의 눈가가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확인 좀 부탁드려요. 혹시 변동된 건 없겠죠? 네, 그대로입니다. 아직 어르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됐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묘하게 맑았어요.
여름 햇살이 쨍했지만 마음은 서늘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노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요즘 뉴스 봤어? 아들들이 재산 다 받아놓고 엄마 버렸대.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할까 몰라. 그 대화가 귓가에 오래 남았습니다. 분이는 멈춰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참 각박하죠.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목소리엔 쓸쓸함보다 이상한 여유가 섞여 있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을 손끝으로 쓸며 작게 속삭였어요. 여보,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금 기대돼요. 내가 얼마나 버림받을 수 있을지. 그녀의 미소가 서서히 굳었지만 그 눈빛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에선 매미 소리만 울렸죠. 그날 이후 분이는 더 이상 가족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지었고 손녀 지나가 인사를 해도 부드럽게 웃기만 했어요. 이제 모든 감정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앉았죠. 대신 눈빛이 변했어요. 그건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일기를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시간이다.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한번 이겨볼게요. 그 말이 방 안에 흩어지자 공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눈물이 아닌 결심의 냄새가 가득했죠. 정분이는 조용히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냉정하고 단단한 평온만이 남아 있었죠. 늦여름의 바람이 조금씩 식어가던 오후였습니다. 정분이는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며 고개를 들었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가족들의 무심한 태도에도 이제는 상처가 나지 않았죠.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오전 부동산 중개소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정 여사님, 지난번 말씀하신 계약서 확인 다 끝났습니다. 현재 명의는 여사님 그대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분이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대로 두세요. 나중에 직접 찾아갈게요. 짧은 통화였지만 그 한마디로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혼잣말을 했죠. 이제 됐네. 이제 시작이지. 저녁 무렵 아들 부부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더 이상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분이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양원 자리는 알아봤어요? 어머니 몰래 천천히 진행 중이야. 형식상 모시고 가면 되지 뭐. 그 목소리가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서늘했죠. 분이는 찻잔을 들던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차분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검은색 손가방, 단정한 회색 저고리. 그러나 그 안엔 새로운 서류 봉투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건 양로원 입소 계약서와 함께 준비해둔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속삭였죠.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여 볼게요. 요양원 입구는 한적했습니다. 창가에 화분이 놓여 있고 간호사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녀는 원장을 만나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혹시 방 하나 비었나요? 아직은 머물 생각은 없지만 자리만 예약하려고요. 그럼요.
정 여사님.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유언장 초안이에요. 나중에 연락이 가면 꼭 이 서류부터 확인해 주세요. 원장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분이의 표정은 이미 흔들림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의 빨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외출한 모양이었어요. 조용한 마루 위에 앉아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동안의 분노가 이제는 방향을 가진 냉정함으로 바뀌었죠. 여보, 나 이제 당신 흉내 좀 내볼까 해요. 당신이 늘 말했잖아요. 세상은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그녀는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온기가 아니라 강철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오자 분이는 아무렇지 않게 거실을 정리하며 말했다. 너희 이번 주에 잠깐 나가 있을래? 집 좀 손볼 데가 있어서. 태수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집을요? 왜요, 엄마? 내가 사는 동안은 깨끗하게 써야지. 요즘 먼지도 많고 사람도 들락날락하니까. 그녀의 말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그 속엔 묘한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선옥은 짧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건 저희가 할게요. 그래, 그럼 믿을게.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엔 더 이상 순함이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분이는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유언장 초안, 부동산 계약 확인서, 은행 정리 내역서, 모든 게 완벽히 정돈되어 있었죠. 그녀는 펜을 들고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나 정분이는 사후 전 재산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그 문장을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이 보여요. 창문 너머로 여름의 마지막 매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향해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나도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요. 그 말이 공기 속에 번져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고요와 달빛만이 남아 있었죠. 그날 이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이미 모든 서류를 정리해 아들들의 이름을 지우고 자신만의 마지막 판을 짜두었다는 거요. 모든 건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분이가 세상을 떠난 지 열흘쯤 지난 날이었어요. 가을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엔 싸늘한 냄새가 묻어 있었죠. 법률사무소 안 낡은 테이블 앞에 두 아들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 태수는 여전히 단정한 정장 차림에 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고, 둘째 성우는 굳은 얼굴로 의자 끝에 걸터 앉았어요. 둘 다 눈빛이 똑같았죠. 그늘이 깊었고 그 안엔 슬픔보다는 욕심이 먼저 섞여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정 여사님의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가 봉인을 뜯자 종이 한 장이 천천히 펼쳐졌습니다. 글씨는 단단하고 또렷했죠. 어머니의 손끝이 남은 흔적이 그대로 보였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 두 아들에게. 나는 평생 너희 밥 걱정만 하며 살았다. 늙은 몸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래도 자식이니까 버텼다. 그런데 이제 보니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욕심이었다. 태수의 입꼬리가 경직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긁었죠. 박 변호사는 이어서 읽었습니다. 남은 재산은 전부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고아원 아이들이 밥을 굶지 않게, 양로원 어르신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써달라.
그들은 나를 버리지 않았지만 너희는 나를 버렸으니까. 태수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린 거잖아요. 그가 소리를 질렀죠. 박 변호사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 읽었습니다. 착한 척 오래 하면 바보 되는 세상이다. 그래서 이번엔 내가 바보 안 하려 한다. 성우가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말도 안 돼요. 이런 건 장난이잖아요. 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마지막 문장을 이어갔습니다. 이게 세상이란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버렸고 나는 너희를 지웠다. 쌤통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 공기가 무너졌습니다. 태수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고 성우는 의자에 기대 앉아 헛웃음을 흘렸죠. 결국 다 남 주고 갔네. 진짜 통쾌하시겠어요, 어머니? 태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성우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형, 이제 욕해봤자 소용없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끝났다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끝났다고? 태수가 서류를 밀쳐내자 종이가 허공을 날아 흩어졌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남은 종이를 정리했어요. 책상 위엔 마지막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리듯 읽었어요. 내 이름으로 끝내고 싶었다. 이제 좀 시원하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그대로 남았고 그 분노 속엔 후회도 깨달음도 없었어요. 그저 억울함만 짙게 깔려 있었죠.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성우도 따라 나서며 욕설을 내뱉었어요. 결국 엄마 뜻대로 됐네. 그래요. 잘해보세요. 천국 가서도. 그들의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질 때까지 사무실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탁자 위엔 유언장이 남아 있었어요. 바람이 스며들어 종이를 흔들었죠. 그 아래에는 정분이의 이름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정분이 10년 전보다 더 힘있게 적힌 서명. 그 글씨엔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집은 지금 정분이 복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낡은 대문 앞엔 새 현판이 달려 있었죠. 노인과 아이를 위한 사랑의 집. 그 밑에는 그녀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잊혀도 통쾌한 사람은 남는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 한마디씩 했어요. 참 무섭게 살다 가신 분이네. 근데 멋지다. 진짜 속 시원하네. 그날 밤 복지재단 사무실 불빛이 천천히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이 지나가며 간판을 살짝 흔들었죠.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듯한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이제 됐네. 나도 한 번은 이겼어요.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여사님 진짜 시원하게 갔대.